자, 안녕하세요. 인류 역사를 넘어서 전 지구적으로, 안 그러면 전 우주를 넘어서서도 가장 진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부타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좀 웃긴데 오늘 진짜 더 진기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을까 싶을 정도의 이야기들. 그래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이게 영험한 거. 저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전에 우리 그 인도에 갔는데 그 인도 같은 경우는 기차가 연착이 많이 돼요. 그래서 기차 연착되니까 인도 가이드가 뭐 이렇게 손금 봐준다 이러니까 다 거기에 막 정신이 팔려가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운명과 관련되는 거, 그러니까 점하고 관련되는 거, 안 그러면 영험한 거, 뭐 이런 것들 진짜 사람들 다 좋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불완전한 속성 속에 내재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맨 마지막까지 이렇게 완전히 일어나면 깨달음이 되는 거고, 그걸 극복하는 거니까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불완전한 것 속에서 내가 어떻게 좀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느냐에 대한 것들이 뭐 점이라든지, 사실 뭐 미신이라고도 하는데 미신이나 뭐 정신이나 이런 거의 개념은 뚜렷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나 신앙이나 어떤 믿음의 문제들은 대부분 기호하고 관련돼요. 그러니까 나랑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것을 뭐 어떤 건 미신이고 어떤 건 맞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예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상파 화가들이나 안 그러면 입체파를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저게 무슨 그림이야. 그때만 해도 뭐가 있었냐면,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묘사하는 것. 사진이 나오고 나서 완전히 상황들이 또 바뀌어요. 미술계가 완전히 바뀐다고. 그러니까 그냥 묘사하는 거는 사진으로 하면 되지, 그게 무슨 놈 미술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또 바뀌는 거고, 아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걸 재해석할 수 있는 것이 예술의 정신인 거지, 있는 걸 그대로 묘사하는 게 뭐가 돼. 근데 예전에는 또 안 그랬어요. 사진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최대한 세밀하게 잘 묘사하는 거야말로 미술적 가치였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기호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교나 이런 것도 종교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떠한 믿음의 문제들은 대부분 행복론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성이 아니고 행복론하고 관련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취미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꼭 합리적이냐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행복할 수 있느냐하고 대부분 관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서로 다른 건 있어도 차이는 있어도 상하 우열이라는 건 사실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기체는 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보호되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나는 좀 좋은 조건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게 영험에 대한 추구라고 하는 거고, 기회가 되면 사실 그런 얘기를 언젠가는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기복의 문제. 이게 사실 종교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종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합리성만 추구하다가 훅 간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유교입니다. 그래서 유교를 자꾸 학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유교가 원래는 제사 지내고 그런 쪽에서 시작되는 게 유교예요. 그런데 나중에 점점 발전하면서 그런 것들은 약간 촌스러운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을 탈각시키고 합리적 이성주의로다가 간 거죠. 그게 조선시대에 말하는 성리학, 뭐 양명학 이런 것들이에요. 양명학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크게 대두가 못 됐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유교가 무너질 때 보면 지금까지 유교 전통에서 남아있는 거는 성리학, 이기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졌고, 지금 남아있는 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사라든지, 그 다음에 뭐 패백할 때 잠깐 하는 거, 그 다음에 상례. 예. 이런 정도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종교의 본질 부분만 남아있었던 거예요. 유교에서 시작됐던 시작점 부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본질이 뭐냐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 불교라든지 이런 종교들은 합리성으로만 가는 것이 옳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나중에 완전히 생각이 바뀌는 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영험에 대한 추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쪽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그게 유교란 무엇인가라는 책, 저는 그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굉장히 재밌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가 알고
믿고 그다음에 너네가 지향하는 것이 마치 좀 세련된 것 같을 수는 있어도 사실 그것이 본질은 아니야. 그리고 결국 위기에 처하게 되면 본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래서 무속이라고 하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 때도 무속을 많이 이렇게 핍박을 했고 그다음에 조선시대 때도 그랬었고요. 불교가 득세할 때도 무속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차별성이 있었어요. 그렇게 계속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속이 실제로 지금까지도 굳건하게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종교 본질의 원형에 제일 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은 거의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그런 재미난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중국 불교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을 해드리거든요. 맨 처음에는 중국 불교의 연대사적인 것들을 대략적으로 한번 훑어줬고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문화가 섞이는 거거든요. 섞이는 건데 이것도 등치가 크고 인도 것도 등치가 크고 중국 것도 등치가 겁나 커요. 그 두 가지가 섞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층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구분해서 쉽게 보여줄 것이냐 제 고민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연대적인 걸 해서 그 이제 시대사 구분론, 연대적인 것들을 가지고 시대 구분론을 한번 해준 거고요. 이거는 진짜 간략하게 대충 이런 겁니다라고 처리를 해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대 구분론이고 이 역사학 같은 데서 늘상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역사 전공자잖아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자꾸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 한참 듣다 보면 네가 전공하는 게 뭐냐.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진짜 전공자예요. 시대 구분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문명의 충돌에 대한 부분을 지난 시간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 순서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문명의 충돌은 서로 새로운 외래 문명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봤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불교 쪽에서는 그걸 어떻게 설득하려고 했었는지 뿌리 내리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범범한 이야기, 그다음에 이것은 문명과 관련된 어떠한 범주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였고 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어떤 흐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흐름. 그리고 거기에 영험한 이야기. 그리고 맨 처음 제가 중국 불교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뭘 깔았냐면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신통이 있어요. 라는 신통으로 어필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신통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사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일종의 약간 사기성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적인 이질성, 그 다음에 형태적인 이질성, 그러니까 옷이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이질성 그런 걸로 어필하는 과정에서 인도의 마술이라든지 이런 걸 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정직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건데 실제로 그 키워드 중에 하나는 신통이었다라고 하는 걸 한 가지 말씀드렸고 또 당연히 이 불교가 단순히 잠깐 들어왔다 끝날 게 아니고 중국으로 안착할 거면 번역의 문제. 그래서 초기에 이 전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 중에서 이걸 좀 더 크게 볼 수 있느냐, 이걸 좀 더 크게 볼 수 있느냐 뿐이지 실제로 이 두 가지 힘들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불교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한족들 중심의 불교가 되면 그때부터는 신통 얘기들이 거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정비가 돼가는 거죠. 이렇게 정돈. 그래서 처음에는 눈에 보이게 이제 뭘 어필하는 이야기.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는 분이 누구냐면 도안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오늘 얘기하고 한참 뒤에 이 도안이 나올 겁니다. 이분은 이제 체계를 정비하려고 하는 분. 체계를 정비하려고 하는 분. 그리고 이게 누구냐면 전에 신통 얘기할 때 대표 주자로 신통의 누구를 얘기했었냐면 제가 불도징을 얘기했었죠. 불도징 제자가 도안이고 이 도안 제자가 해원이에요. 지난 시간에 여산 해원. 그래서 이쪽이 어떻게 보면 상당한 주류를 형성합니다. 저렇게 스승과 제자 간에 이렇게 뜨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초기 중국의 불교가 이렇게 안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학파까지를 못 만들었어요. 학파를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저런 팀들이 있죠. 유럽에도 있었잖아요.
그리스 철학에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여러 이제 찍기다시들이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그런 어떤 주류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당나라 불교를 대표하면 누가 있냐면 화엄종. 그래서 화엄오조. 그래서 뭐 초조두순, 이조지엄, 삼조법장, 사조진관, 그다음에 오조종밀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계보들 그런 흐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초기 중국의 전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흐름들이 사실 여기서 발견되기 때문에 제가 이어른 얘기도 했었고 이분 얘기도 했었죠. 근데 이쪽은 안 했네? 이쪽은 범주 얘기할 때는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범주 얘기할 때는. 그래서 이분도 결국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외모가 좀 딸린다는 거예요. 근데 불도징이 딱 보고 사람은 외모로 평가하는 게 아니다. 딱 이렇게 딱 보고 보자마자 그 사람의 재능을 알아봤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걸출한 제자가 이제 해원 스님 같은 분들이 딱 나오고 저때 이제 막 구마라지 보고 막 복잡합니다. 세상이 막 복잡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때가 이제 분열왕조 시절이었기 때문에 56국 시대. 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56국. 그래서 하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성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2조, 그 다음에 2조, 3진, 4연, 오량 이렇게 하면 16국이거든요. 56국. 그리고 밑에는 이제 6조 시대가 열리는데 이런 거 이제 좀 복잡하니까 대충 할 겁니다. 이런 걸 얘기를 계속하면 코로나가 꼭 아니더라도 사람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초기 이제 초기 불교의 전례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강승혜예요. 전에 중국 불교사 처음 얘기할 때 누구를 제가 얘기했었냐면 안세고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했었거든요. 안세고, 안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스님이 굉장히 중요하다. 소승성관, 그러니까 소승불교의 명상법을 전례했었다. 저희 안식국 태자 출신이에요. 출신도 아주 좋습니다. 안식국이 어디냐면 이란 쪽 사람입니다. 이란 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대충 이란, 이라크 붙어 있는 거 아시죠? 굉장히 멀리서 온 사람이에요. 굉장히 저 사람 멋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종과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단종, 세조와 단종. 근데 단종은 하려고 자기가 이렇게 좀 하다가 세조한테 이렇게 날아간 케이스잖아요. 저분은 스스로 왕이 됐다가 이거는 자기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별로 좀 쓸모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좋아서 숙부한테 숙부님이 좀 하세요. 이러고 출가한 사람. 되게 있어 보이지 않아요? 되게 있어 보이지 않아? 저는 저런 분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런 식의 사람들이 대부분 부처님도 마찬가지지만 의지가 강력해요. 아니 왕을 버리고 왔잖아.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중국까지 막 와가지고 경전 번역하고 막 이러죠.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굉장히 떴었어요. 지금은 이름이 별로 없지만 초기에는 굉장히 떴었다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번역한 책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안반수이경. 숫자 세는 명상하는 경전. 뭐 이런 걸 번역했다. 뭐 여러 가지 번역이 있고 그다음에 저분도 신통이 있습니다. 근데 저분은 보통 이제 번역 쪽으로 더 무게 중심이 쏠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강승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안반수이경 서로 서문을 짓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분을 존중했다는 뜻이거든요. 대부분. 내가 그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자기 멘토? 꼭 무슨 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없습니까? 혹시 안세고 했던 거 기억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걸 반복하다 보면 전생도 떠오르고 이럽니다. 계속 노력하시면 언젠가는 됩니다. 아니 근데 이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늘상 이렇게 전문적으로 기술자로 배우시는 분이 아니고 취미로 배우시는 분들에게는 늘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단어를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흐름을 보려고 해라.
이 흐름을 이해하면요, 꼭 개념어라든지 어떤 인물을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 안 외워도 흐름만 이해하면 전체는 거의 먹고 들어갑니다. 근데 저런 거 이제 막 사람 이름 기억하려고 그러고 힘듭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 여러분하고 다르죠. 여러분은 취미고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저기 이름이 뭐지? 안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막 있어 보이게 뭔가를 보여줘야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강승혜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강승혜가 어디 사람이냐면 강거국 사람이에요. 앞쪽에 지금 이 사람은 안식국 사람입니다. 안식국 사람, 파르티아. 파르티아 쪽이고 이건 강거국 사람이에요. 강거국이 어디냐면 투르키스탄, 지금 아프가니스탄 그쪽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투르키스탄. 수도가 우르무치 들어보셨어요? 저 실크로드 가는 쪽에 우르무치, 그쪽에 이제 공항이 있어서 대부분 우르무치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르무치. 그래서 이름 앞에다가 이 사람은 안식국 사람이라서 안자를 붙였고, 강거국 사람이라서 강자를 붙였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스탄이라고 하는 건 땅이라는 뜻이고,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아프가니스탄, 투르키스탄 하듯이 이렇게 무슨 땅이라는 뜻이고, 이 사람들은 투르크족입니다. 터키계. 오스만 투르크. 이렇게 얘기하듯이. 예. 지금 터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쪽.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신강 위구르 자치구 쪽에 저렇게 대부분 투르크족들이 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중국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언제? 오나라 때. 예, 오나라 때. 오나라 때 좋잖아요. 나라 이름부터가 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나라 하니까 왔지. 이런 개그는 별로 나이가 들어도 이런 거는 밀어내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오나라 송건이라는 분 아시잖아요, 그죠? 송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송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재밌어요. 너무 오래 살고 집권기가 너무 길면서 나라를 골로 보낸 분이 송건이에요. 그런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너무 오래 해서 보낸 분들이 있어. 자기가 다 이루어놓고 자기가 문을 닫어. 우리도 그런 기업들이 있었죠. 뭐 쌍용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바로 그 다음 때 내려가자마자 기업이 끝났네. 뭐 이런 기업들이 있죠. 계속 내려가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오나라하고 양나라, 양무제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송건이 워낙 절대 권력자고 한 50년 동안 강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불교 쪽으로 끌어들이느냐. 그게 강승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승혜가 이제 교화를 하는데 이게 재밌다고. 처음 가서 불교 믿으세요 라고 하면 불교를 믿겠어요? 이게 뭐야? 뭘로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불교야말로 영험하다. 너네가 알고 있고 너네가 믿고 있는 신들은 게임도 안 된다. 부처님이 너네가 알고 있는 신보다 훨씬 세다. 이렇게 딱 어필합니다. 그랬더니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송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승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면 세상에서 가장 영험한 게 있는데 그 영험한 것이 나타나도록 하겠다. 그게 뭐냐면 살입니다. 부처님 살이가 나타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살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살이 사건. 살이에 족보가 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이따 하고 그랬더니 야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이 아세요? 살이? 이 사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뼈사리. 뼈로 되는 게 더 연대가 올라가는 사리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구슬 같은 사리. 그리고 옛날에는 이 구슬 같은 사리를 쌀 같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리를 과라고도 하고 몇 과, 한 과, 두 과 이렇게도 하고 면립이라고 그래요. 립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 그거는 나락 실 때, 나락이로 토를 실 때
한 립, 두 립 이렇게 립으로 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리를 어떤 쌀 개념 비슷하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쌀하고 비슷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고 구슬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뼈사리가 있고 구슬사리가 있는데 뼈사리가 더 연대가 올라가는 겁니다. 뼈사리가 뭐 연대가 올라가는 겁니다. 구슬사리는 연대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저 사리가 부처님의 어떤 깨달음의 정수인데 그걸 내가 기도를 해서 감흥을 해서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강스님. 그랬더니 그런 게 있어? 이제 송건이 이렇게 밑밥을 문 거죠. 그럼 절에 가서 해와. 이렇게 했으면 일이 쉬웠겠죠.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보초 세워놓을 테니까 안에서 기도해봐. 진짜 그런 게 나타나면 내가 탑을 건립해 줄게. 탑을 건립한다는 뜻이 뭐냐면요. 이게 탑전이라는 의미예요. 지금은 탑이 그냥 조그만 이런 탑, 사리를 모신 탑 그게 아니고요. 황룡사 구층 목탑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탑 안에 그러니까 탑이 대웅전 기능까지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탑은 대웅전하고 별도로 분리돼 있고 전가하고 분리돼 있고 그 탑은 그냥 신앙 대상으로서 조그맣게 있는 거다. 이게 아니고 황룡사 구층목탑 같이 큰 탑을 만들어서 그 안에 불상을 다 모시고 있는 거예요. 층층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리도 모시고 불상도 모시고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거기를 돌면서 참배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구조예요. 저거를 탑전이라고 합니다. 탑전. 그러니까 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탑 하나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고구려라든지 백제라든지 신라에 처음 불교 들어왔을 때도 유적지들이 다 저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초기 형태는 저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불상이 이제 점점 비중을 커지면서 전각하고 탑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저 탑전을 내가 지어줄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절 하나, 큰 거 하나 만들어줄게. 해봐.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대요. 사리가 떨어지라고. 여기 구리로 된 병을 하나 놓고 거기에 사리가 만들어지기를 기도를 했대. 나 만들었을 것 같아? 안 만들었을 것 같아? 네? 안 만들었으면 죽어요. 만들었을 것 같아? 기도를 했는데 안 됐대. 그래서 송건이 야 구라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야 뭐 이러니까 강성이가 뭐라냐면 일주일만 더 주세요. 일주일만. 근데 송건이 별로 일이 없었는가 봐요. 뭐 그럼 한번 해보든가. 그거 뭐 되겠어? 일주일 더 준다고? 또 일주일을 했어요. 14일이지.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만들었을 것 같아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저 강성애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저 어떻게 보면 저 아랍 사람의 특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 번 더 요청합니다. 그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 번 더 요청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안 되면 우리는 이제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고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다라고 나오냐면 고승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에 성패가 걸렸다. 강남 불교에 성패가 걸렸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로 해서 못 만들어내면 우리만 죽는 게 아니고 불교 끝이다. 그러면서 노노의 얘기를 듭니다. 노노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공자가 환태에게 이제 이렇게 테러를 당할 상황이 처해지니까 공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나라의 문화가 주공이 죽고 주나라의 문화가 나에게 있는데 그 전통이 어떻게 보면 내가 계승하고 있는 건데 환태 따위가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면서 탁 자부심을 보이거든요. 근데 강승애가 만약에 불교가 부처님의 뜻이 강남에 있다면 우리가 분명히 사리를 만들 것이다. 사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죽자고 기도를 했더니 마지막 날 이때도 안 나왔으면 기록에 없겠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날 밤에 너무너무 진짜 심장 쫄깃쫄깃하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 되다가 마지막 날 오경에 이게 밤에
갑자기 그 구리병 속에서 땡그랑 소리가 나더래요. 하나 떨어졌어요. 하나 떨어졌어. 아니 절에서 한 것도 아니고 지키고 있다니까요. 얘네가 지금 지키고 있다니까. 너네가 진짜 만드는지 아니면 조작하는지. 요즘으로 말하면 주작이 주작. 주작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요즘 애들이 쓰는 조작 대신에 주작. 조작이라고 자꾸 쓰니까 금지어를 거니까 애들이 주작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작에 대해서 금지어를 하면 그런 피닉스 뭐 이렇게 이제 새로다가 바꿔가는 거예요. 점점 주작이니까 남주작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비슷한 걸로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사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리가 나는 걸 보고 딱 보니까 빛이 뿜어져 나오더래요. 그 병 안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더래요. 그래서 송건 이게 이제 송건 앞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걸 모시고 사리를 모시고 그랬더니 신기한데 이러니까 강승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리는 불에도 타지 않고 그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한번 탔잖아요. 그러니까 불에도 타지 않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로도 깰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깨는 걸 합니다. 진짜. 그랬더니 그러면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군사를 데리고 와서 이제 그런 이제 보통 왕궁에는 힘쓰는 역사들이 있거든요. 이게 보디가드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제 모루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사리 올려놓고 거기 이제 쇠망치로 치는 거예요. 쳤더니 그 망치가 안으로 패어 들어갔대. 그걸 보고 이 세상 물건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송건이 불교로다가 귀의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건. 그렇게 해서 그 약속을 지키고 탑을 만들어줬대. 큰 절을 하나 지어줬대. 작은 게 아니에요. 큰 규모의 절을 하나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 동네 이름이 불탈이에요. 부처님 동네. 그리고 그 절 이름이 건초사예요. 처음으로 세워진 절. 강남에 처음으로 세워진 절. 그렇게 해서 이제 강승혜라고 하는 사람을 강남 불교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으로 놓거든요. 그런데 강승혜 말고 사실 한 명이 더 있어요. 지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월지국 출신인데 지루가참 얘기할 때 월지 그 사람이 월지국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또 거사예요. 거사인데 6개국어에 능통했대. 머리가 되게 좋은가 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번역일 같은 걸 하고 실제로 강승혜보다 더 빨리 와서 강남을 교화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많은 노력들을 하고 경전도 뭐 유마일경, 유마경, 그다음에 뭐 소품반야경, 그다음에 배경경은 이게 이제 공사상, 반야 공사상 경전이고 유마경은 저건 뭐 유마 거사와 관련된 경전. 그다음에 찬지 배경경은 이건 전생에 선악에 대한 과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윤회 전생 이야기를 하는 거고 태자성 봉기경 이런 거는 이제 부처님 생애에 관련된 기본 경전들을 다 번역하고 작업을 했는데 저 사람을 강남 불교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으로 잘 안 봅니다. 왜? 어디나 똑같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래서 저분이 더 빨리 와서 교화를 했지만 저분은 송건을 교화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류층으로 못 올라간 거죠. 그리고 강승혜는 송건을 교화하는데 성공했죠. 그렇게 하고 이 사람도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결국 번역일 하고 기본적인 거 번역일 하고 그다음에 이 소품반야경이 이 경전하고 어느 정도의 관계성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전에는 기록이 정리가 잘 안 돼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 강승혜가 온 게 247년에 온 거고 그다음에 지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20년 전에 왔죠. 지금 이렇게 연대를 보면 이때 활동했으니까. 이 건업이라고 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 남경이에요. 오나라 수도. 육조 시대 때는 오, 동진, 송, 제, 양, 진 이렇게 6개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들이 전부 지금 남경의 수도를 정했어요. 남경 아세요? 중국의 남경? 북경 말고 남쪽에 있으면 남경이겠죠. 그 남경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기로는 남경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어야 돼요. 남경 대학살. 난징 대학살이라고 뭐 피해 사륙이라는 게 또 있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남경이 6개 왕조의 수도예요. 그래서 이제 건업이라고 하는 게 남경의 다른 이름입니다. 결국은 다 남경의 수도를 정한 거고 거기서 깃대를 꽂은 사람이 누구냐? 강승회. 네, 강승회.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건립되는 게 저 건초사. 건초사인데 실제로는 탑 하나였을 겁니다. 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담을 이렇게 두르고 가운데 탑이 이렇게 하나 있는 딱 이런 구조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 주변에 건물이 있으면 아마 이렇게 뒤에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양 옆에 보통 우리 고구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런 식으로 건물들을 짓습니다. 양 옆에 건물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중심 건물을 도와주는 편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메인 건물은 가운데 건물이고 이게 찍기다시 옆에서 이렇게 서빙해 주는 건물. 그래서 준비하고 뭐 이런 건물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건물이 뒤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위계가 높습니다. 뒤쪽 게 높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런 건물들의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를 발굴을 통해서 보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왜 탑 중심이냐면 이제 부처님 사리를 모시는 것도 있고 절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뚜렷한 법식이 없어요. 처음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는. 그래서 큰 탑을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명당 건물이다. 중국의 최고 건물이 명당 건물이 있는데 그 명당 건물에다가 사리를 넣고 그거를 불교식으로다가 장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높은 층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5층, 7층, 9층 이렇게 높은 건물에다가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그 다음에 지금도 저렇게 건물 지으면 이목이 집중이 돼요. 저거는 제가 초기에 불교 전례한 사람들이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다 조선시대 같이 다 낮은 건물들밖에 없는 시절에 한 9층 건물을 큰 걸 하나 지어가지고 그게 절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다 이렇게 그냥 그 자체가 광고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중국 불교의 전승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의성이에요. 신의성. 다 영험을 보고 지금 기존에 있는 불교 이전에 있었던 중국의 신들 이런 것들은 게임도 안 되는 뭔가 강력한 게 존재하고 있어. 그리고 그 초점에 뭐가 있냐면 유물적인 초점에 사리가 등장합니다. 사리가. 그래서 저 불도징이나 이런 데 얘기에서는 불도징 자체가 외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신통이 있었던 사람이고 불도징은 진짜 못하는 게 없어요. 이게 도대체 사람인가 뭔가 견적 잘 안 나오는 거의 모든 게 가능합니다. 제가 이런 신통이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서 저 딱 얘기를 들으면 이건 이렇게 한 것 같아. 이건 어떤 수행을 하면 될 것 같아. 뭐 이런 견적이 나오는데 불도진 거는 견적이 안 나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까지 진짜고 어디까지가 뭐 섞여 들어갔는지 안 그러면 진짜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를 정도로 저런 큰 탑을 세우면 저 옆에다가 풍경 같은 걸 다는데 그런 풍경 소리를 들으면 누가 죽는다네. 뭐 어디서 뭐 무슨 일이 있었다네. 저 풍경 소리 들으니까 그거 안 들려? 거기서 그 얘기 하고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짐승 얘기를 알아듣고 이런 게 아니야. 그 정도 급이 아니야. 환장할 일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불도징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신통이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초기에 이러한 전파자들의 특징은 다 신통과 관련되고 경전과 관련되는데 이제 드디어 사리 문제가 눈에 보이는 객관화된 어떠한 진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리가 강남의 박힘으로 인해서 드디어 강남 불교가 시작되고 그리고 일단 사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포교 거점 안 그러면 종교의 전파, 불교의 전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 어떤 이런 숭배 대상이 아니고 굉장히 특별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리가 아까 불에서도 안 타고 깨지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쇠망치로 쳐도 안 깨진다. 지구가 멸망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신선이 영원히 산다. 근데 결국은 언젠가는 지구가 끝날 때도 있겠죠.
언제 끝나냐면 지구가 멸망할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태양이 꺼질 때. 그때도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까지 안 살 뿐이지 태양도 언젠가 꺼진다니까. 태양이 꺼지면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태양이. 그렇게 해서 지구 영역까지 전부 이렇게 태양이 쫙 커져요. 그러다가 이제 훅 꺼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되면 신선은 어떻게 될까? 신선은 도대체 어떻게 살까? 사리는 그때도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가 완전히 끝장이 나도 사리는 남는데 그 사리가 남아서 새로운 시대가 되면 그 사리가 보석으로 바뀐대. 그게 만이주예요. 만이주. 옷만이 밤매워 말 때, 그 옷만이 밤매우면 오 연꽃 속의 보주여. 그 보주 같은 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만이주 같은 게 사리가 바뀌었다. 나중에 나오는 얘기예요. 인도의 대승경전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리숭배와 관련된 어떤 흐름들이 존재하는구나라는 얘기를 일단 해드리고 이 사리와 관련돼서 제가 더 진지한 이야기 저희 다음 시간에 해드릴 거예요. 이거 어서 못 들어. 전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사리 3가지. 그다음에 겁나 중요하다고 그 나라에서 엄청나게 약을 팔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닌 사리. 그래서 베스트 셋, 워스트 둘. 그리고 이건 워스트도 아니고 그냥 구라예요. 인도에서는 부처님 돌아가신 그 유해도 살이라고 해요. 예전에 제가 잠깐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화장하고 남은 어떤 신령한 어떤 구슬 같은 걸 살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돌아가신 그 법구 시신도 살이라고 살이범주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분과 관련된 머리카락이라든지 그래서 맨 처음에 탑이 만들어질 때 보면 조발탑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손톱하고 머리카락 탑. 손톱하고 머리카락 탑, 그거는 부처님 살아 계셨을 때 만들어지는 부처님 탑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 유품을 하나를 가지고 있어. 그 유품보다는, 그러니까 물건보다는 신체가 더 본질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쓰시던 안경이 있어. 그하고 아버지 어떻게 보면 손톱이 하나 있어. 그러면 의미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아이돌이나 이런 게 막 이렇게 인기 있을 때 뭐가 있었냐면 머리카락 뽑아달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팬 중에서 그러면 그걸 이제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열정이 다 식었겠지만 근데 그걸 이제 뽑아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좋아하면 그런 거라도 하나 가지고 사인보다 오히려 머리카락이 더 낫지 않을까요? 아닌가? 사인이 난가? 머리카락이 난가? 근데 실제로 상업적으로 어떻게 해서 판 경우가 있냐면요. 머리카락에서 DNA를 추출해서 그 DNA를 신용카드 같은 데다 하나씩 넣은 거예요. 신용카드라는 뜻이 아니고 그 카드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하면 그것도 날개도 신듯이 팔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안 팔리지. 우리는 안 팔리지. 그래서 그런 머리카락이나 손톱. 근데 이런 머리카락이나 손톱은 사실은 또 본질적인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존재했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본질로 보면 뼈가 본질이게 더 가깝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뼈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냐. 이제 이렇게 추구하는 거고 그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머리뼈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2가지, 사리와 관련돼서 2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정리를 해드릴게요. 부처님의 유해 자체도 살이고 유해 자체 법구라고 하는 거예요. 살이고 그 다음에 화장한 뒤에 나온 모든 것 살이. 살이의 범주가 화장과 관련된 모든 것, 그 다음에 화장하기 전에도 있었던 신체. 이게 다 살입니다. 이게 다 살입니다. 그런데 이 살이에도 이제 등급을 매기는 거죠. 후대로 가면 살이의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등급이 뭐냐면 제일 좋은 거를 머리뼈, 두개골뼈, 머리뼈. 그다음 몸에서 가장 단단한 건 치아.
이게 가장 단단하기 때문에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인간의 본질은 뭘까? 그리고 인도 사람이니까 머리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도 사람이니까. 인도 사람들,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는 머리로 사람이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고, 전에 제가 그런 말씀 잠깐 드렸었어요. 동아시아 사람들은 배로 생각한다. 창자로 생각한다. 창자를 뇌로 봤었던 거예요. 뇌로. 뇌로. 그래서 부처님 복장할 때도 배에다 한다. 머리에다 하는 게 아니고 배에다 한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창자를 씻어낼 수 있으면 뭐 머리가 좋아진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이 요제지 같은 데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전에 불도직 얘기할 때도 뭐 창자를 꺼냈다더라, 뭐 씻는다더라, 이런 얘기가 중국적 스토리다. 이런 얘기도 해드렸었던 거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본질적인 걸로 압축이 돼요. 심장 얘기도 있는데, 심장이 뭐가 문제냐면 보존이 안 되죠. 심장은 보존이 안 되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람 중에서 사실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사람의 신체 이 신체 중에서 가장 이쁜 게 사실은 눈이거든요. 근데 눈도 보존이 안 되잖아요. 이거 뽑아놓으면 제 가장 박혀있을 때 가장 이쁜 거, 뽑혀있을 때 가장 무서운 게 눈이에요. 의심나면 한번 이렇게 뽑아봐. 알로. 알로 뽑아보세요. 그래서 심장. 그다음에 또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거는 어차피 보호용제니까 뇌를 생각할 수 있어요, 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리 얘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전골사리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치사리가 되는 거고, 심장이 사리가 된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심장이 사리 된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본 것 같고, 이건 이제 뇌살이죠. 우리나라만 그냥 예를 단적으로 들을게요. 전골살이 통도사입니다. 치살이 건봉사입니다. 금강산 건봉사 모르세요? 건봉사 치살이 있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 건봉사 치살이 진짜 중요한 살입니다. 왜냐하면 그 건봉사 살이는 그냥 일반 살이가 아니고 통도사 살이 세트입니다. 그 자장스님 컬렉션 안에 있는 거예요. 자장스님이 이제 중국 오대산에 가셔서 문수보살 친견하시고 받아온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임진왜란 때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건봉사가 예전에 굉장히 큰 절이었어요. 조선 후기 때까지 3,000칸이 넘은 절이 건봉사예요. 이제 38선 때문에 절단이 났죠, 아주. 금강산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금강산이 살아있을 때는 금강산 사찰들이 다 대단해요. 금강산에 1911년에 사찰령 할 때 한 산에 2개의 본사가 있는 데는 금강산. 그게 건봉사하고 그다음에 금강산 유점사하고 2군데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조계산 송광사하고 그다음에 서남사, 이 2군데, 한 산에 2개의 본사가 있는 데는 이 2절밖에 없어요. 송광사는 고려 말에 이제 동국 제일도량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뜨게 되는 거고, 그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고, 그건 진울 스님 그 계보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금강산은 이제 원간석기 때 이제 법기부살 신앙이라고,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이제 너무 시간이 가는데,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막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산 안에는 본사급 사찰만 5에서 6군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강산 산 안에 4대 사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점사, 그 다음에 장안사, 표운사, 신계사, 여기 4대 사찰. 요 말고도 뭐 정양사라든지 이런 절들도 상당히 큰 절입니다. 그리고 산 바깥쪽에 건봉사가 있는 거예요. 건봉사는 우리나라 남한 쪽에 있습니다. 남한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는데, 금강산이 있을 때는요, 설악산은 쳐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신흥사가 본사가 아니에요. 신흥사 본사 아니에요. 38선 갈리고 난 뒤에 건봉사하고 강원도에 3개의 본사가 있었어요. 건봉사, 그 다음에 유점사, 금강산 건봉사, 금강산 유점사, 유점사가 오히려 더 큰 절이에요. 레벨이 더 높은 절이에요. 그리고 오대산 월정사, 요 3개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38선 갈리는 과정에서 2절이 날아간 거죠. 그래서 오대산만 남으니까, 월정사만 남으니까 이제 신흥사를 넣어준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사리는 임진왜란 때
통도사 사리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리입니다. 그리고 뇌사리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면 오대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대산 월정사의 중대의 뇌사리. 네, 중대의 뇌사리를 모셨다. 이렇게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궁은 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걸 남북보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산제일 월정사, 야산제일 통도사 이게 옛날부터 있던 얘기예요. 조선 중기까지 보궁은 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가 되면 여기에 법흥사하고 정암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이게 4개의 사찰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한 1970년대쯤 돼서 갑자기 이제 설악산 봉정암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봉정암이 뭘 갖다가 본을 따냐면 거기도 뇌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오대산 영향입니다. 뇌살이라고 자기가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얘기 아세요? 3번 오면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봉정하면 3번은 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유형의 이렇게 썰을 푼 집단이 원간섭기 때 금강산이에요. 금강산이에요. 금강산에서 제일 먼저 그런 걸 풀었어요. 그래서 그때 금강산이 막 떠오를 때 얼마나 그걸 많이 풀었냐면 사람들이 다 못 오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올 수가 없을 줄 머니까. 그래서 그거를 못 가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림이라도 그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금강산도의 유행이에요. 집안에 놓고라도 싶은 거예요. 못 가보니까.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고려 중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그 38선쯤으로 해서 이렇게 벨트를 그리면 우리나라에서 벨트를 그리면 거기에 이제 3개의 성산이 있거든요. 산 전체가 특구, 종교 특구로 묶여 있는 3개의 성산이 있어. 그게 맨 위에가 금강산, 법기보살도량,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내려오면 오대산, 문수보살도량, 그리고 그 좌측에 경기도 연천에 지장보살도량, 지장보살 그 원심원사, 석대암입니다. 석대암. 그 3군데가 이제 가장 중요한 산들인데 그 셋을 묶어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거기 살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촉보와 연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봉정암에서 그냥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에요. 그 연원을 내가 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고려 때부터 나오던 이 작전이 있어. 작전이 있어. 그래서 그 고려시대 때 문헌에 보면 뭐 동국여지 승남이나 이런 거에 거기에 고려 때 기록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최해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써놨냐면 금강산에 법기보살 뭐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스님들이 약을 판다. 이런 얘기를 써놔요. 그래서 그 건립 시점, 금강산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교라고 밀접하게 연결되는 시점, 그 다음에 이런 법기보살의 특구로 지정되는 거는 원간섭기하고 관련돼요. 원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최동쪽에 성지를 하나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뜹니다. 엄청나게 뜹니다. 그래서 나중에 양총 권근 아세요? 조선 초기의 문신 양총 권근. 권근이 중국의 명나라 황제를 만나러 갔더니 명나라 3대 영락제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만났더니 그때 야 네가 조선에서 왔다며? 그러면서 너 시 잘 짓는다며? 내가 시제를 줄 테니까 시 한번 지어봐. 뭐 삼행시 짓기 요즘 뭐 그런 듯이 이렇게 막 불러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금강산이에요. 명나라 황제도 알 정도로 대단한 뭐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히트 상품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골로 갔죠. 참 인생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게 1970년대쯤에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봉정암. 그래서 5대 보궁이라는 말이 그렇게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60년대 아무리 높이 거슬러 올라가도 한 60년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대 보궁, 4대 보궁, 5대 보궁 이렇게 늘어났다더라. 이렇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뇌살이라고 하는 게 아무튼 굉장히 복잡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강산의 시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금강산도에 대한 것들 논문을 다 제가 썼어요. 제가 금강산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뇌살이 이런 것도 제가 다 또 이렇게 저거 어렵거든. 뇌가 어떻게 살이가 될까? 뇌가 어떻게 살이가 될까? 이런 거 진기하지. 이 전골살이에 대한 기록도 제가 지금 정리를 했거든요. 이 전골살이 얘기도 제가 지금 요즘 그 통도사 쪽에서 사지 만든다고 그런 건 제가 또 그러니까 다 알아요. 그냥 믿고 들어. 믿고 들어.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있다더라. 그리고 오래된 건 뼈로 나온다. 뼈로 그냥 출토되는 게 오래된 거고 시대가 떨어지면 구슬 이렇게 이 정도까지 딱 하고 사리 이적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승의 얘기 지난 시간에 지금도 있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리 3개.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 중에서 어디가 가장 중요한 건가? 딱 한 부분을 찌그락하면 가장 중요한데 머리뼈, 정수리. 그 다음에 가장 단단한데 치아. 치아 중에서도 가장 메인은 뭘까? 자, 치아가 뭐 27개, 뭐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26개가 28개가 뭐 모르겠고 아무튼 이 중에서 하나 뽑아봐. 그러면 뭐가 제일 좋을까요? 어금니? 송곳니. 송곳니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인간한테? 4개 있겠죠. 4개가 있겠죠. 그냥 사실만 얘기하면 인간한테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송곳니는 어차피 이게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개처럼 뭘 물어뜯고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송곳니가 별로 그러니까 많이 퇴화되는 거죠. 그런데 송곳니가 좀 더 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송곳니. 그래서 송곳니가 치사리 중에서는 송곳니를 더 높인다더라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그냥 개념을 가져요. 네, 개념을 가져요. 그리고 뼈 중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정수리 쪽이 제일 높다더라. 이렇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리가 어디 있냐면 요 3대 사리 인도에 있습니다. 인도의 피프리하와라고 들어보셨어요? 피프리하와? 석가족의 나라입니다. 석가족의 나라. 가비라국이 2군데 있어요. 2군데. 한 군데는 네팔에 있고 네팔하고 여기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접경지대입니다. 그래서 네팔 쪽에 가비라국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 인도 쪽에 이렇게 이제 국경이 거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네팔 가비라국 부처님께서 사셨던 석가족 가비라국.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인도 가비라 이렇게 부르는데 인도 가비라를 피프리하와라고 합니다. 부처님 생애를 보면 부처님 말년에 석가족이 멸망을 해요. 그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짤막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부처님 사촌 동생인 마하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자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옆에 이제 코살라의 파사이 광이 이제 여자를 하나 보내주면 이제 왕비 정실 왕비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이렇게 후궁 비슷하게 써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마하남이 홍길동을 보내죠. 딸이 아닌 건 아닌데 딸인 것도 아닌 사람. 홍길동의 위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들은 아들인데 아들이 아니야.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하남하고 이렇게 좀 약간 천한 여자. 그러니까 우리 조선 시대로 얘기하면 여종을 건드린 거죠. 여종을 건드려서 그 사이에서 홍길동이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온 여자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태어나는 사람이 비두다따라고 하는 사람이고 비우리 왕이고 나중에 이 사람이 정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직접 죽이는 건 아니고 이 사람 굶어 죽습니다. 아버지가 밖에 나갔을 때 정변을 일으켜서 성문을 닫아버리니까 결국 성 쪽으로 들어왔을 때 문을 안 열어줘서 성문 부여잡고 이제 나중에 굶어 죽거든요. 마가다국에 한번 도와달라고 요청 보냈다가 그거 이제 뺀지 맞고 그 당시 마가다국의 왕은 아사세 왕이었고
벤치 맞고 그 다음에 와서 성문 쪽에서 이렇게 결국 굶어 죽어요. 결국 굶어 죽어. 그리고 이 사람이 정변을 일으키고 나서 자기에게 원한이 있어요. 이 석가족에게 원한이 있어요. 왜? 어렸을 때 석가족 나라에 갔다가 석가족 귀족들한테 좀 두드려 맞아요. 정황상 봤을 때 개망신을 당하고 두드려 맞습니다. 너는 천출이다. 그걸 종모법이라 그래요. 엄마의 피가 안 좋으면 아버지랑 관계없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아시아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동아시아에서는 왕 같은 경우는 여자가 아무리 천민이라도 그거를 다 신원시켜 줄 수 있어요. 계급을 넘겨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희빈 생각하시면 돼요. 장희빈 아들이 경종으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천출이든 뭐든 그냥 그 권리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신분제가 투철한 데서는 유럽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왕이라도 신분을 세탁을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왕인데도 우리 엄마는 천민이야.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홍판서는 신분 세탁을 못 해줘요. 홍길동 엄마를 신분 세탁을 못 해줘. 근데 왕은 숙종은 장희빈을 신분 세탁을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왕은 특권으로 그게 가능한데 인도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천민 피가 흐른다 그래가지고 조금 두드려 맞았던 뭐 이런 게 있어요. 욕을 엄청 먹어요. 약간 이렇게 충격을 받아요, 애가.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나중에 왕이 되고 석가족을 전멸을 시킵니다. 그 전멸시킬 때 마하남이 결국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죠. 족보로만 따지면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가 나와서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동안만 도망가는 사람을 살려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결국 물속에 들어가서 그 연못 속에 들어가서 자기 상투를 풀어서 물풀에 묻고 안 나왔다는 거죠. 그때 도망가서 산 사람들이 만든 데가 인도갑이랍니다. 인도갑이라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이쪽 네팔갑이라는 사라졌고 이쪽 유민들이 도망쳐서 나와서 여기서 인도갑이라라고 하는 조그만 거를 하나 만들고 있을 때고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8나라 사람들이 와서 부처님 사리를 모셔가서 탑을 만들거든요. 그 탑 중에 8개 탑 중에 하나로 석가족이 모셔간 사리가 모셔진 데가 피프리하와입니다. 피프리하와 탑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근본 8탑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언제 나오냐면 1898년에 저 영국 사람이에요. 페페라고 하는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이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요. 이유는 뭘까? 그때 뭐 강국이고 이미 눈이 걔네들은 떠 있었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제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잖아요. 저게. 저 시절이 이제 좀 있으면 우리는 이제 대한제국 들어가던 시절이에요. 상태 메롱이고 러시아에 붙어야 되는지 저게 일본에 붙어야 되는지 청나라에 붙어야 되는지 도대체 이게 뭔지 이러고 있을 때 우리 상황 정신 굉장히 못 차리고 그런 상황이고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는 정신을 너무 뚜렷하게 차리고 있을 때죠.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면서 그냥 싹 걷어당기고 있을 때 그때 뭐 미국도 그렇게 상태 안 좋을 거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상황에서 저때 발굴하고 유물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영국박물관, 루브르 박물관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영국 사람이 여기서 이제 발굴을 했죠. 발굴을 했죠. 그게 지금 델리 박물관. 원래는 저기 캘커타 박물관 쪽에 좀 모셔져 있었는데 지금 델리 박물관에 저 사리가 모셔져 있어요. 뼈 편입니다. 뼈 조각입니다. 뼈 조각. 뼈 조각. 그래서 연대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것도 알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유물에서 박바로 튀어나온 거니까 이건 뭐 따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타임캡슐. 묻어놨던 게 올라와 버렸으니까. 물론 아쇼카 왕 때 열었었어요. 아쇼카 왕이 열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열어서 84,000탑 만들 때 탑을 늘릴 때 그 사리들을 이렇게 쪼개거든요. 그러니까 뼈니까 쪼개지는 거예요. 구슬이면 안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강승의 얘기랑은 약간 다르죠. 강승의 얘기할 때 보면 구슬 같은 거고 도끼로 쳐도 그러니까 쇠망치로 쳐도 모르겠어. 토르 망치로 치면 깨지려나? 근데 그렇게 해도 안 깨졌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리의 논리적 층위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념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프리아와 이 출토사리가 가장 유력합니다. 가장 유력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사리를 하나만 꼽으면 저는 저 사리를 꼽습니다. 저 사리를 꼽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뭐 거기서 나온 거니까, 막바로 나온 거니까. 그리고 최근에 나온 거죠.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돼서 뭐 이렇게 그리고 저기 영국이나 프랑스 사람들은 저 때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의 체계성을 갖춰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족보가 뚜렷한 거죠. 명품의 두 종류가 있잖아요. 싼 거는 명품도 여러분이 명품이라고 생각하는 건 대부분 싼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훔쳐가면 팔 수 있는 명품이 있고 진짜 비싼 명품은요. 훔쳐가도 못 팝니다. 왜? 전 세계에 몇 개밖에 없고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다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놓잖아요. 훔쳐가서 내놓잖아요. 그러면 도난당한 줄 알고 바로 잡아옵니다. 진짜예요. 이런 명품이 있어요. 이력이 추적된다니까. 뭐 비트코인 같이 다 추적이 돼. 이렇게. 그래서 저 정도면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인도를 가면 저기 델리 박물관에 있거든요. 인도의 델리 박물관. 우리식으로 말하면 용산에 있는 거예요. 용산 국립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저 사리는 찍는다. 사리는 친견한다라는 뜻이에요. 사리 찍는다는 게 뭐냐면 박물관이 크니까 우리가 용산 국립박물관에 가잖아요. 서울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가면 이것저것 다 둘러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유물 하나만 찍고 온다. 그러면 거기를 목적으로 해서 다다다다 가가지고 그 하나 딱 참배하고 빠지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딴 거 뭐 다 막혀도 내가 저거는 꼭 해야겠다. 그리고 델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복잡해요. 시내가 방콕만큼 복잡합니다. 방콕만큼. 그래서 막 복잡할 때는 저 시간을 잡아놔도 길에서 막 막히고 안 돼요. 그러면 아무 데나 신호등 걸리면 뛰어 내려가 가지고 뛰어가는 거예요. 부처님 사리 친견하러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고 그게 엄청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성한 에너지를 통해서 내 자신의 기질을 바꿀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요게 미얀마에 있습니다. 미얀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미얀마 양곤의 쉐다곤 파고다. 쉐다곤 파고다. 저건 진짜 아닙니다. 저건 진짜 아닙니다. 그래서 거긴데 이 양곤이 예전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는 아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경주 아니면 개성 뭐 이런 식에 해당하는 건데 거기 가면 이 쉐다곤 파고다라고 대단한 게 있어요. 112m짜리 엄청나게 큰 입장료가 아마 우리 돈은 한 7,000원 할 겁니다. 굉장히 센 겁니다. 그거 굉장히 센 겁니다. 중국도 입장료가 비싸지만 저기는 국민소득과 대비해서 입장료를 보는 거니까요. 엄청 센데 7,000원 정도면 엄청 센 거예요. 자기네 국민한테는 얼마 안 받아. 무진장 맞는 거야. 무진장. 근데 가보면 탑이 얼마나 큰지 아마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 저기 탑들이 한 3번 하면 선크림으로 떡칠하고 가도 얼굴에 버섯이 펴. 이게 감당할 수 없는 크기가 있어요. 이게 탑이구나. 우리는 뭐 불국사, 석가탑, 다보탑 이런 탑돌이 해봐야 잠깐 하고 오면 되잖아요. 승질 급하면 뭐 바로 이렇게. 저기는 한 3번 하면 참 1시간, 2시간 간다 진짜. 탑 진짜 크죠. 탑 진짜 크죠. 이렇게. 근데 이게 어떤 탑이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냐면 말 나온 김에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처님이 처음에 깨닫고 나서 보리수 밑에 그 근처에 계실 때 그때 49일 동안 거기 계시거든요. 7일씩 7군데에 계셔요. 그게 지금 인도 부타가에 가면 그 7군데 성지가 지금도 남아있죠. 그때 한 3주차 정도 됐을 땐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 기록마다 좀씩 왔다 갔다 해서 그때 제이팔이라고 하는 2명의 상인을 만납니다. 제위라고 하는 사람과 팔이라고 하는 사람.
이 두 명의 상인을 만나는데 이제 대상무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무리를 이끌고 가는 상단의 우두머리인데 그때 부처님을 뵙고 이제 공양을 올려요. 공양을 올리니까 저때 이제 바루도 없었거든요. 부처님이. 그래서 어디다 음식을 받지? 이랬더니 뭐 사천왕이 나타나서 바루를 줬다. 그게 이제 돌바루다. 뭐 이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스토리가 있어요. 뭐 그렇다 치고 그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공양을 당신이 받으시고 나서 이 저 사람들이 뭘 요구하냐면 부처님한테 머리카락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상단을 이끌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인도에는 들적이 많아요. 산적이 아니고 인도는 산이 없어요. 그냥 평지니까 들적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상인들이 잘 털리는 이유가 뭐냐면 돈 될 만한 걸 갖고 다니고 동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샥 보내버려도 이 사람이 존재했었는지를 모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보부상을 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산적이. 그러면 증거가 없는 거죠. 맨날 그 동네에서 보이는 사람이면 문제가 돼도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상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대상무역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호신물로 머리카락을 이제 하나 받아서 가지고 가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대박이 나요. 대박이 나서 자기네 나라에다가 그 돈으로 탑을 세웠대. 이익금이 많이 남으니까 탑을 세웠대. 그게 이제 성지가 되고 그거를 미얀마 사람들은 이게 쉐다곤, 이게 황금의 언덕이라는 뜻인데 쉐다곤 파고다다. 그래서 쉐다곤 파고다에 부처님의 머리카락이 들어있다. 아프가니스탄의 바르에 있어요. 그 탑이. 바르에. 어디 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바르인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현장 스님이 인도를 중심으로 하면 미얀마는 동쪽에 있고 아프가니스탄은 이쪽에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들어보셨잖아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왜냐하면 소련이 미친 듯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염원하는 게 뭐냐면 부동항 확보입니다. 소련이 땅은 되게 큰데 이게 상태가 메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어는 항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아프가니스탄 쪽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그 바다입니다. 바다 나옵니다. 바다. 그러니까 조금만 연결시키면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내려가는 게 아프가니스탄 침공 사건이거든요. 그때 나중에 이제 좀 소련이 그게 어떻게 보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사건이 미국으로 말하면 베트남 사건하고 비슷해요. 소련이 굉장히 피곤해지는 사건입니다. 미국의 베트남 사건 아시잖아요. 베트남에 발 한번 담갔다가 여기는 아닌 게벼. 여기는 뭐 잘못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들었던. 그래서 이쪽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인데 파키스탄 옆에 아프가니스탄인데 이쪽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무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그 바르에 탑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현장 스님이 자기가 보고 거기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게 제2파리의 탑이다. 그래서 동쪽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구랍니다. 미얀마에 있다는 이건 100% 구랍니다. 100%. 그럼 미얀마에 사리가 없느냐? 사리가 있다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얀마에서 유일한 사리는 어디 있느냐? 실제로는 양곤, 같은 양곤이에요. 양곤에 까비에 파고다에 가면 있다. 세계 평화 탑이거든요. 요거 1953년에 요즘 만든 거네요. 맞습니다. 요즘 만든 겁니다. 저기에 가면 부처님 사리가 있고 사립을 못 건넌 사리가 있어요. 저 사리가 진짜 중요하세요. 아니 쉐다곤이 아닌데 저기가 가장 성지라고 미얀마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왜 저기를 얘기합니까? 이 사리는요 어디서 나온 사리냐면 산치네 탑에서 발굴된 사리예요. 영국이 인도 지배할 때. 그걸 이제 산치네 탑이 인도의 보팔이라고 있어요. 중간에. 이 보팔에 산치네 탑이라고 큰 탑이 있어요. 그 탑 하나로 세계문화유산이 된 큰 탑이 있어요. 거기서 발굴된 사리예요. 그 사리를 영국이 갖고 갔는데 인도가 나중에 반환해달라 그래요. 근데 유물은 발굴 한 팀에서 가져도 되지만 그쪽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너네가 확보를 못한 거니까 예전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게도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영국에서 안 주는데 사리는 뼈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천마총을 발굴했어. 그럼 천마총에 나중에 가보세요. 그럼 제 말이 딱 맞습니다. 거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명패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여기에서 이런 유물들이 나왔지만 그 뼈는 다시 그거를 거기다 묻어놨으니까 경건한 생각으로 해서 떠들지 마시고 참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안내 문구가.
진짜 지금도 그렇게 써 있어요. 천마총에 가보시면. 그렇듯이 뼈는 유물이 아니니까 그건 다시 돌려달라면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것 때문에 나중에 제가 불교신문에다가 박물관에 사리들이 많으니까 저거를 돌려달라고 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시초를 연 사람이 저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조계종에서 그 사리를 반환을 받았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문화재 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런 정보를 알고 그렇게 해서 인도에서 이거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 산치제탑 옆에 있는 사원에 그 사리들이 지금도 모셔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 산치제탑만 가는데 그 옆에 사원에 그 사리가 모셔져 있는데 이 사리가 다시 반환될 때 미얀마에서 인도는 불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우리 조금 이렇게 갈라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진짜 신의 한 수지, 신의 한 수. 근데 인도 입장에서는 불교국이 아니니까 뭐 그럼 그러든가 친선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모시게 된 사리가 여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있지만 실제로는 족보가 확실한 발굴에서 나온 사리라는 거. 그래서 이 사리가 더 중요하고 사실은 이거는 이 사람들의 그냥 믿음입니다. 종교적 믿음입니다. 실제로는 이거는 뭐 고고학적으로만 놓고 보거나 문헌적으로만 보면 이건 100%랍니다. 100%랍니다. 그리고 구라 중에 하나가 또 어디냐면 이 스리랑카. 스리랑카 하면 캔디의 불치사. 저거 뭐 너무너무 알려져 있는 곳인데 적어도 연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연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사리가 스리랑카로 온 지가 언제냐면 371년에 와요. 인도에서. 인도에 난 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인도의 불교를 처음으로 전해준 사람이 아쇼카 왕의 아들인 마힌다하고 아쇼카 왕의 따님이었던 상가미타예요. 상가미타가 보리수를 갖고 가요. 그게 아누다라프라의 보리수 사원이에요. 그래서 그 보리수 사원에 있는 게 나중에 다시 저 붓다가야의 보리수가 죽었을 때 그게 이제 이슬람에서 그걸 죽이거든요. 맨 처음에 보리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리수 족보도 있어. 보리수 족보도. 부처님 붓다가야의 보리수가 있는데 이 보리수는 아쇼카 왕 때 아쇼카 왕 부인이 1차 뵀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쇼카 왕이 싹을 이렇게 틔워가지고 잘해서 키웠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뿌리는 안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상가미타가 스리랑카로 가져가는 거예요. 스리랑카가 어디냐면 여기. 여기로 가져간다고요. 그렇게 해서 아누다라프라가 그 당시에 옛날에 이게 중요한 우리 집은 경주 같은 데예요. 그래서 저쪽에 이제 보리수 사원을 만들게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본토에 있었던 저 붓다가에 있었던 보리수는 이슬람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고 그걸 다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원 보리수. 그래서 저걸 위대한 보리수라고 그래요. 마하보디라고 그래요. 마하보디라고. 위대한 보리수. 그래서 그 보리수 사원이 스리랑카에 있게 되는 거고 그런데 사리를 안 모시고 가요. 이 사람들이. 그때 사리를 모시고 갔으면 진짜 대박이거든요. 그건 확실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스리랑카에 사리가 들어가는 건 언제냐면 371년이에요. 인도 본토에서. 고구려의 불교가 몇 년에 들어왔는지 아세요? 372년입니다. 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도 사리가 지천일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좀 연대가 안 맞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아니, 부처님 돌아가시고 아쇼카 왕 때 사리를 분배해가지고 탑을 만들 때 내 아들한테 내가 하나를 줘서 스리랑카에 가지고 왔어. 오케이. 야, 이거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이 딱 드는데 그건 아니었고 그때는 사리를 주지 않았고 371년에 인도 나라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그게 남인도 쪽에 칼링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칼링카면 아마 여기일 겁니다. 아쇼카 왕 때 이제 칼링카 전투가 벌어졌던 아마 그 동네일 거예요. 거기서 왕이 이렇게 꿈을 꿨더니 나라도 상태가 지금 전쟁 자꾸 내전이 일어나고 뭐 흉년 들고 이런데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야, 사리를 스리랑카로 보내. 이렇게 하셨대. 그래서 자기 딸한테 해서 보내줬대.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800년 된 것 같은데 그 사리를 진짜라고 볼 수 있을까? 이거 조금 너무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리예요. 그 사리. 그게 나중에 이쪽이 8세기에 아누다라프라가 폐허가 되면서 타미린이 침공해 와서 폐허가 되면서 나중에 캔디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저걸 저런 식으로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리를 직접 보면 치사리인데 이만합니다. 송곳니인데 이만합니다. 이게 건봉사 사리 보셨어요? 건봉사 사리는 이만합니다. 아마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손톱 정도. 그래서 야 저거 치사리일 수도 있겠는데 이 생각이 딱 치아일 수도 있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만합니다. 야 입 안 다물어질 것 같은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치아 숭배가 인체 몸에서도 있지만 큰 동물의 이 송곳니를 큰 걸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호랑이의 송곳니나 이런 거 갖고 있으면 거기에 그 호랑이의 정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삿된 것들이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큰 이빨 숭배 신앙으로 바뀐다고 나중에. 치아 숭배도 있고 그러니까는 치아 숭배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본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치아가 어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본질이고 거기에서도 가장 정수가 모인 거는 송곳니예요. 송곳니. 그래서 이런 식의 생각이 인간에게만 존재했던 게 아니고 큰 동물에게도 존재했어. 큰 동물. 그래서 호랑이나 사자의 이런 송곳니를 목에다가 걸고 다니거나 뭐 장식으로 하면 모든 삿된 귀신이나 병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거기 그 전기가 무서워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치사리, 불치사에 모셔진 치사리인데 이거를 또 얼마나 스리랑카 사람들이 이 쉐다곤도 엄청나게 이렇게 미얀마 사람들이 이렇게 포를 치거든요. 약을 막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파는데 저 스리랑카에 가면 또 불치사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거 옛날부터 그랬었어요. 옛날부터 스리랑카에서. 그런데 이 법문사 같은 경우는 또 재밌어요. 여기도 아쇼카 왕이 모셨다는 사례거든요. 근데 이거는 1981년도에 드러나기 시작한다. 진짜 진기한 타임캡슐에 뭔가가 있어. 그래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도에서 피프리아와에서 출토된 사리, 그 다음에 미얀마 양곤의 사리, 양곤에 있는 사리는 보팔 산치대탑에서 출토된 사리가 약간 이렇게 나뉘어진 거다라는 정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스리랑카 얘기하면 사실 스리랑카와 관련돼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스리랑카 사람들이 인도에 약간 이렇게 뭐랄까 조금 피해의식 아니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인도를 대국으로 보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스리랑카가 인도 사람들을 대하는 입장은 우리가 중국을 대하는 입장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그런데 인도 사람들이 스리랑카를 보는 입장은 우리가 대마도 사람들을 보는 거하고 비슷해요. 외놈 보듯이. 대마도가 사실은 외 정체는 대마도입니다. 대마도 쪽입니다. 일본 본토에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대마도 쪽이에요. 그래서 대마도가 섬이기 때문에 섬나라의 특징이 뭐냐면요. 기후가 안 좋으면 방법이 없어요. 먹을 게 없는데 뭘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치고 나가가지고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치고 나가서 상대 걸 뺏어 오든지 안 그러면 그냥 손가락 빨고 죽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섬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내륙 지방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같이 이렇게 대륙으로 붙어 있으면 뭔가 교역을 해서 한쪽에서 무너지더라도 한쪽에서 잘 되는 쪽에서 이렇게 갔다가 먹을 수 있는 구조가 있는 반면에 섬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도와 스리랑카의 관계가 이게 조금 또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의 눈물이라고 하잖아요. 스리랑카가 진짜 보석처럼 어떻게 생겼죠. 다이아몬드 말고 이렇게 동그란 보석처럼 생겼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라마야나라는 인도의 이제 2대 서사시가
마하바라타하고 라마야나인데 라마가 누구냐면 비슈누 신의 화신이에요. 비슈누 신의 아바타라라고 하는 게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아바타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데 비슈누 신이 변화한 모습, 변화해서 나타난 모습 중에 하나가 라마인데 그 라마의 어떻게 보면 마누라하고 얽힌 그런 스토리, 전쟁 스토리가 라마야나라고 하는 책이에요. 거기 보면 이 스리랑카에는 악마 라바나가 살아요. 여기가 악마의 땅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외구의 본거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악마 라바나가 살고 여기 이제 라마라고 하는 이 왕자인데 이 또 여자가 이뻐 부인이 그 시타래 시타. 그리고 여기는 라바나가 살고 이거 진짜 재밌는 얘기예요. 아니 이게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뭔가가 좀 있어요. 뭔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라바나가 시타를 납치해 갑니다. 납치해 가요. 그래서 라마가 이제 빡쳐서 공격합니다. 스리랑카를 이제 쳐들어가는 거예요. 쳐들어가는데 뭐 헬레네 전투도 아니고 희한한 게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못 넘어간다는 거죠. 못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마의 행동대장, 그러니까는 장군 역할을 하는 게 하누만이라고 하는 원숭이 신입니다. 복잡한 얘기를 한다. 근데 그냥 들으세요. 그러려하세요. 이 하누만이 여기를 뛰어서 건너서 가서 이쪽을 작살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여기에 다리를 놨대요. 여기를 연결하는 다리를 놨대요. 이 하누만이 원숭이 신이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나중에 현장의 대당서기하고 섞여서 들어가서 서유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원숭이가 주인공인 서유기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실제로 라마의 다리라고 하는 유적이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최근에 발견된 거예요. 왜? 위성 사진을 찍어 보니까 연결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징검다리 같은 게 뭐가 있어요. 그걸 이제 두 종류로 보는 거거든요. 하나는 천연적인 거다. 어째 하다 보니 그리 됐다. 그리고 저 이제 신화의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그때 원숭이들이 쌓은 다리다. 라고 얘기를 해요. 스리랑카 입장에서는 저기에 다리를 놓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하고 해저 터널을 하나 뚫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있잖아요. 영국하고 프랑스 이게 떼제베 뚫듯이 우리도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부터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무역이 뭐 이렇게 사람들이 소비나 이런 것들이 쏠려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 지금까지도 안 된 거죠. 여러분도 아마 다 몇 번씩은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스리랑카 입장에서는 인도랑 저걸 하나 뚫을 수 있으면, 육로를 뚫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그렇게 보니까 위성으로 딱 보면 진짜 이 구글 지도나 이런 데 나옵니다. 이게 보입니다. 다리가. 야, 이게 진짜 뭐가 있네? 이렇게. 뭐가 있네? 근데 이게 인공물이냐 천연물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천연물이면 그 위에다가 천연물이니까 조금만 보수해가지고 진짜 다리를 놓으면 돼요. 방파제 놓듯이 쭉 놓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되는 거고, 인공물이면 어디를 손을 대? 저건 세계문화유산감이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관점들이 다른데 이게 신화 같은 이야기인데 불구하고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예요. 왜? 세상에 이 시절에 어떻게 다리를 놨겠어? 저는 그냥 자연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아마 간빙기 때는 우리도 중국하고 붙어 있었거든요. 서해가 없었습니다. 서해도 없었고 일본하고도 다 붙어 있었어요. 우리. 예, 그러다가 이제 물이 차면서 쭉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바다로 바뀌게 되는 거고. 여기도 아마 붙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빠지는데 희한하게도 여기에 지대가 높은 쪽에 이렇게 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다녔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그 지도를, 인공위성 지도를 보면, 뭐 구글 지도나 이런 거 보면 진짜 뚜렷하게 나옵니다. 뚜렷하게. 그래서 이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도에 대해서 약간 열등의식이 있고, 인도는 스리랑카를 약간 무시합니다.
약간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성 속에서 사리에 대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도 사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 불교를 스리랑카가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그러니까 계속 스리랑카에서는 자기네들이 더 정통이야라는 그런 식의 뉘앙스들을 계속 주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그 보리수 사원, 아누라다푸라에 존재하는 그 보리수 사원, 그러니까 보리수는 우리께 더 정통이야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를 뭘 얘기를 하냐면 폐역경 사원에서 나오는 문자로 된 최초의 경전은 스리랑카에서 만들어졌어. 그러니까는 글로 쓰여진 최초의 경전은 스리랑카 출신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리에 대한 것도 분명히 어떤 열등의식의 발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스리랑카 그 캔디의 불치사에 모셔져 있는 근데 저 모셔져 있는 스토리를 보면 좀 그렇죠. 그리고 또 저게 왕자도 아니고 공주가 가요. 공주가 가요. 스토리도. 저기 제가 지금 써놨지만 헤마말라라고 하는 공주가 머리에다가 이렇게 상투에다가 넣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문익점입니다. 사리를 모시고 가는데 이 상투에다가 넣어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거는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은 가장 귀한 거를 이 상투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게 개주라고 하는 상투 구슬에 전에도 제가 잠깐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런 데다가 보석 같은 걸 넣어놓으면 이 보석이 몸 전체를 이렇게 방어막 같은 걸 형성을 하면서 모든 삿된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게 인도의 어떤 전통 문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대한다라는 개념도 있고 사리를 정수리에 모시고 간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그런 식의 정대 개념이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모시는 것도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그게 아미타불을 요 이마에다가 이렇게 여기 있다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관세음보살이 여기 하고 있으니까 여기인 줄 아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원래는 이 머리 위에다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 위에 있는데 앞에 보이던데요? 상투를 틀어서 그래. 상투를. 머리가 있고 사람이 머리가 있고 여기에 상투를 튼단 말이에요. 상투 속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이렇게 딱 내가 모시고 정대를 하고 그렇게 닮아가겠다. 근데 상투 안에 들어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걸 밖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기에 존재하고 있어. 보여주려고. 보여주려고. 그래서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부처님 불상에도 보면 이렇게 구슬 같은 게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것도 개주라고 하는 게 원래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설명하려면 좀 복잡합니다. 저 이제 불상의 기원과 변천에 대한 이야기를 마구잡이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것까지 할 시간은 없고 아무튼 안에 있는 거를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고 설득하기 위해서 밖으로 도출시킨 거라더라. 그것까지만. 그리고 제가 그런 걸 주제로 또 논문을 썼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도안 얘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도안에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실제로 이게 사리에서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내가 예지력이 있잖아. 근데 도안 얘기해 보면 오래된 불상, 그게 이제 법원주림에도 나오고 고승전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오래된 불상을 이렇게 보고 사람들이 상호가 별로 아니어서 이러면서 별로 존중하지 않았다는 중국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중국 불교 안에서. 이유는 뭐냐면 서역 사람처럼 생긴 거예요. 불상이. 인도 스타일이 들어오니까 우리의 부처님이 잘생기면 기도가 잘 되느냐? 이런 거 아세요? 부처님이 잘생기면 기도가 잘 돼요? 관계없어요? 잘생기면 기도가 잘 됩니다. 100%입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잘생기면 공부가 잘 돼요. 그 과목이. 근데 부처님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의 개념하고는 약간 틀려. 그러니까 우리가 미남 미녀의 개념하고 부처님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게 성스러움을 가졌느냐, 속된 속기를 없앴느냐라는 개념이 잘생겼다라는 개념이에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석굴암 부처님 보면 각이에요. 그런데 석굴암 부처님을 보고 잘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탈속적으로 생기면서 경건하게. 그러니까 이건 신앙 대상을 모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모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불상이기 때문에 잘 안 맞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아랍 사람 개념 같이 만들어졌거나,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오니까 중앙아시아 스타일로 만들어졌거나 인도 스타일로 만들어졌으면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선호도가 떨어지겠죠. 뭐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안이 뭐라 그러냐면 저 부처님을 어떻게 좀 수리를 하면 안 돼요?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도안이 그러면 뭘 어떻게 해볼까? 뭐 이러면서 이렇게 수리하는 척을 하는데 이 정수리를 여는 얘기가 나와요. 정수리를 열면 여기서 사리가 나와요. 왜? 여기에다가 아까 그 개주 모시는, 그러니까는 관세음 보살 이렇게 관세음 보살이 아미탑을 모시는 것처럼 여기에 모시는 문화 때문에 인도에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장 개념을 정수리에다 합니다. 실제로 저 파키스탄의 라우르 박물관의 6년 고행상 같은 데도 여기 위에가 다 뚫려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 살이 모셨던 자리입니다. 살이 모셨던.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머리로 생각한다는 개념이 있는 거고 동아시아 사람들은 복장을 배에다 하잖아요. 그래서 배로 생각한다.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문화가 달라요. 지금은 생각을 뭘로 합니까? 다 머리로 합니다. 100%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에는 안 그래요. 그래서 머리 개념, 머리 숭배 개념 플러스 거기다 개주 모시는다는 개념, 가장 중요한 구슬을 정수리 위에다가 정대해서 모신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사리 모시는, 그렇게 해서 구멍 뚫려 있는 불상들이 중국에서도 초기에는 그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그래서 그런 전통들이 다 이렇게 아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안 얘기에서도 도안 같은 사람은 이게 굉장히 박학한 사람이라서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리를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우와 하는 거죠. 중국 촌놈들이 이제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면 되겠어? 이러면서 다시 그냥 모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안 스님은 어떻게 저런 머리에 부처님 머리에 사리, 불상 머리에 사리가 모셔져 있는 걸 알았을까? 이러면서 막 감탄하는 얘기가 나와요. 나 논문 썼다니까. 나 그런 걸로 논문 썼다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아무도 감탄하지 않아. 참, 제가 도안 스님 계셨을 때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건데 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 사리를 모신다는 개념, 이런 게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스리랑카가 인도를 이기려고 하는 게 보리수하고 폐역경. 이 두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도를 도저히 불교적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리 이야기여서 이 지금 사리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리를 모시고 가는 거는 인도 스타일인 거예요. 이 정수리에다가 모시고 갔다. 그런데 왜 하필 여자냐에 대한 거는 생각이 좀 많죠. 뭐 남녀 평등인가? 이게 페미니즘인가? 지금 시대가 어떤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 굉장히 지금 놀랄 만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사실 왜 불교적으로도요.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남녀 차별이 심해서 미얀마 안 가보셨죠? 미얀마에 가면 중요한 사원에는 여성들은 부처님을 아예 접근을 못 합니다. 부처님 못 만집니다. 진짜 지금도. 그런데 스리랑카도 같은 남방불교권인데 스리랑카의 사리를 이혼해 온 거는 공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게 도대체 상징하는 게 뭔가? 그래서 여기서 이기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주의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왜? 상가미타도 있잖아요. 상가미타. 미얀마 불교의 시조 중에 하나가 마힌다하고 상가미타니까. 그래서 저런 생각들도 존재했었나? 그냥 합리적인 판단들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던져보는 거죠. 그래서 스리랑카 입장에서는 무언가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존재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불치였었고 부처님 치하였었고 이것을 통해서 반전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었어요. 결국 인도의 불교가 번성할 때는 반전이 안 됐겠죠.
반전이 안 됐겠죠. 하지만 인도가 지금같이 이제 불교가 끝장이 난 상황에서는 1203년에서 인도 불교가 끝났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미얀마가 굉장히 큰 권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치사리는 꼭 뭐 진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나름의 스리랑카 입장에서는 엄청난 상징성과 그다음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마지막 핸디캡이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해 줬다라고 하는 걸로써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지금도 미얀마에서 가장 중요한 스리랑카에서 가장 중요한 사리가 되는 거고 왕이 계승과 관련해서 이 불치사의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의 권위를 여기서 얻는 거예요. 그리고 미얀마 같은 경우는 이 부처님 최초 머리카락을 가지고 우리가 불교의 첫 1번이야를 주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신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우리나라 신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단 신라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어 이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앞선 가섭불 이야기. 그래서 황룡사의 가섭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선배 부처님이 가섭 부처님입니다. 가섭 부처님께서 설법하셨던 연좌석 설법하시고 참선하셨던 자리가 지금도 남아있다. 이 얘기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고 이 두 사리와 더불어서 가장 중국에 하나의 사리밖에 없다라고 말하면 이 법문사 사리. 법문사 사리 이 뼈입니다. 이 뼈입니다. 이 뼈. 이 뼈입니다. 손가락 뼈입니다. 그래서 지골이라고 해요. 지골. 지골. 지난 시간에 제가 그거 말씀드렸었잖아요. 뼈 중에서 가장 대단한 뼈라고 하면 두개골. 두개골. 그 다음에 전골. 전골살이라고 하잖아요. 전골. 그 다음에 치아. 치아는 단단함. 그 다음에 전골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손가락뼈입니다. 손가락뼈. 손가락뼈. 이게 이제 어떻게 발굴되느냐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1981년에 저희가 비가 와요. 서안인데 서안에서 지금 한 120km, 그러니까 지금 한 2시간 정도 차 타고 가면 저 법문사가 나옵니다. 비가 오는데 저기 지금 써 있잖아요. 47m짜리 탑이 있었는데 이게 옛날 오래된 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탑이 47m짜리 탑이 절반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사진 안 보면 진짜 말로 들으면 그게 가능해? 라는 식의 개념입니다. 이게 반만 무너집니다. 반만. 사진이 남아있어요. 사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건 전탑이라서 그래요. 벽돌탑이라서 벽돌탑이 아마 지진도 한번 맞았을 겁니다. 지진을 맞으면 가운데가 균열이 간 상태에서 빗물이 침수되고 자꾸 이러는 과정에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하다가 한꺼번에 후룩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또 고건축 전공자 아닙니까? 제가 고건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저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저렇게. 그리고 서안이 원래 지진대예요. 질련산맥하고 관련해서 지진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이 날아가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되게 재밌어요. 이때만 해도 중국이 메롱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같으면 저런 문화재가 옛날 탑이 무너졌으면 빨리 뭐 이렇게 해서 복구를 해서 해야 돼. 81년에 무너졌는데 발굴을 86년에 합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로 한 5년 동안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진이 나서 경주에 지진이 나서 석가탑이 넘어갔어요. 5년 뒤에 수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나란가 싶습니다. 근데 중국도 그랬었어요. 제가 처음 중국 갔을 때만 해도 뭐 그때 90년대 중반에 제가 중국을 처음 갔었는데 소림사 앞에서 진짜 고구마 사 먹으면서 들어가고 이랬었거든. 아유, 얘가 소림사야 이러면서 군고구마 사 먹으면서 이렇게 껍질 버리고 이런 식으로 다니던 시절이에요. 지금은 소림사 쫙 앞에서 거기서 내려서 그 전기차 타고 들어갑니다. 한참 이렇게. 그때는 그냥 소림사 바로 그 내리자마자 소림사예요. 어이구 소림사. 버스에서 내리면 소림사야. 달마대사가 나 마중 나오는 줄 알았잖아.
아, 그렇게 가까워, 진짜. 그렇게. 시절이 그랬었어, 시절이. 예. 근데 80년대. 그게 무너지고 나서 86년에서 87년에 이제 발굴을 했는데, 아유, 대충 발굴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거 수습해가지고 어떻게 좀 이렇게 쌓으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 밑에를 열었는데, 밑에 엄청난 게 있어요. 지하 궁전이 나옵니다. 지하 궁전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열었더니, 당나라 때 타임캡슐이 그대로 열렸어요. 그래서 저거를 뭐 세계 8대 불가사의네 뭐 어쩌고 하네. 아무튼 최근에 발굴된 유적 중에는 최고급일 겁니다. 왜? 당나라 때 그게 그대로 그 당시에 저게 보통 사찰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신라로 얘기하면 황룡사가 국찰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제1사찰, 황실사찰. 그러니까 원효 같은 사람은 황룡사에 못 들어갑니다. 원래는 특수한 경우에만 들어가요. 거기는 진골성골에는 못 들어가는 데거든요. 육두품 못 들어갑니다. 원효가 육두품이라서 못 들어갔다가 나중에 특수한 금강산매경소 강설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는 황실사찰이에요. 황실사찰. 그래서 이 법문사가 무슨 절이냐면 황제 관련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당나라 황제 관련된 사람만. 그리고 저 사리는 30년에 한 번밖에 공개가 안 돼. 저게 아쇼카 왕이 모셨다는 사리거든요. 아쇼카 왕 때 모셔졌다. 뭐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30년에 한 번밖에 안 보는 사리인데, 그게 당나라가 멸망할 때 당연히 저희가 털렸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저기도 보물들이 다 털렸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있는데 사람이 까먹은 거죠. 아무도 그거 털 생각을 못 했죠. 굉장히 재밌어요. 진시황릉은 털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안 털렸었던 거고, 그리고 그건 털기가 어려웠던 게 너무 커서 그래요. 무덤이 너무 커서. 그런데 여기는 털린 줄 알고 뭐 있겠어? 라고 하고 그냥 발굴하다 보니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때 황실에서 사여한 부처님 사리에게 이렇게 공양 올렸던 막 초 A급 물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연도가 오래 올라가면 좋은 물건 아닙니까? 다 문화재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비싼 게 나중에도 비싼 겁니다. 그리고 진짜예요. 그거는 진짜예요. 그러니까 싼 거는 개꼬리 3년 둔다고 뭐 황무대랴라는 얘기 있듯이, 싼 거는 오래 놔도 싼 겁니다. 물론 재산 가치가 좀씩 올라가겠지, 희소성에 의해서. 하지만 그 정도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고려청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정상적인 물건 아닙니다. 일반 생활용 물건 아니고, 그게 무덤 부장용으로 특별히 A급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박물관에서 여러분 보시는 거는. 그리고 신안 앞바다에서 뭐 청자가 뭐 3만 점이 발견됐어요. 뭐 이런 얘기 가끔 보시잖아요. 그거는 일반 생활용품입니다. 그거는 크게 안 비쌉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근데 저때 황실에서 올린 최고의 공약물들이 거기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칙천무 치마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금실로 쭉 최고의 A급들. 그리고 저기는 황제들도 30년에 한 번밖에 저 사리를 못 봐요. 그래서 재위기간이 짧은 30년 동안 재위하는 황제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없어요. 그래서 저 사리가 한번 나오면 뭐 풍년이 든다는 둥, 뭐 어쩐다는 둥, 막 오만 이적들이 나오는 그런 사리인데, 요때 발굴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사리 이적이라 빛이 뿜어져 나와요. 발굴 과정에서 빛이 나와요. 그 얘기가 발굴 보고서에 나온다고. 빛이 뿜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종교인들이 얘기하는 거는 한 반 정도로 줄여서 듣고, 반대편에서 얘기하는 게 기록에 나오면 그거는 정확하게 들어도 오히려 플러스에서 들으면 들었지 마이너스일 정도는 아니다. 그게 뭐냐면, 공산당들은 원래 저런 걸 안 적습니다. 공산당의 특징상 저런 걸 안 적. 너무 시겁할 만한 일이 벌어지니까 저걸 적은 거예요. 잘못 적으면 지 목이 날아갑니다. 아니, 이게 날아간다는 건 아니고 그냥 직업에서 잘린다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도 그 이적이 나오는 게 저 법문사 사리예요. 법문사 사리. 그리고 이 법문사 사리랑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게,
여러 번 이제 나오는데 그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제일 유명한 사건이 이때예요. 당나라 11대 헌종 때인데 이게 800년대 이 사람의 재위기간이 805에서 82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나라 말기입니다. 이때 이제 당나라가 이제 건국된 지가 한 200년 이상 넘어가니까 나라가 이제 조금 상태가 안 좋아요. 옛날에 잘 나가던 시절 끝났고 옛날이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 사리가 이제 오래 친견할 수 있는 때랍니다. 라고 이제 황제한테 얘기하니까 황제가 그러면 뭔가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게 사리가 저때 법문사에서 사리가 나왔을 때 기록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120km라고 그랬잖아요. 그 길에 사람들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꽉 차 있고 거기서 손가락 태우는 사람, 팔 태우는 사람, 5만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연비공양, 이런 거 있잖아요. 소신공양, 이렇게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저 하는데, 저 사리가 나오기만 하면 막 풍년이 들고,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때 이제 찬물을 끼얹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리 공개 때가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게 한유의 논불골표라고 하는 거예요. 논한다, 부처의 뼈를. 붓다의 뼈를 논한다. 그래서 이 한유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유교 부흥운동을 시작한 단초를 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유가 뭘 주장하냐면 도통설이라고 그래서 맹자로부터 끊어진 도의 이러한 정신이 유교의 정신이 내가 드디어 부활시킨다. 이런 식의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고 저 사람 제자가 이제 복성서를 지었다는 이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유, 이고, 그 다음에 주렴계, 그 다음에 정호, 정의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복잡해요.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이 사람이 이제 의기를 보여서 논불골표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부처님 사리라고 하는 게 외국인 뼈 아니요? 이렇게 써요, 글을. 그래서 저런 거는 그냥 갖다 버리는 게 왜 찝찝하게 저런 걸 황실에다 모시고 지금 저 황제는 뭐 하는 거냐면 황실 사찰에다가 딱 모셔놓고 지금 절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기다가 저걸 쓴 거예요. 저거 갖다 버리든지 부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신 정도의 예로서 영빈관에서 맞이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높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다. 도대체 황제가 그러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처님 뼈는 다 죽은 끝난 거니까 저거를 바다에 버리든지 물에 태워버리든지 이렇게 하라고 써요. 조선시대 같으면 브라보 이랬겠지. 하지만 저 때는 당나라였습니다. 황제가 어떤 자세를 취했냐면 쟤 잡아 죽여. 저거 잡아 죽여. 이렇게 황제가 명을 해요. 그랬더니 그게 또 아이러니하게 한유가 살라고 하는 복은 있었어. 옆에 신하들이 불교 믿는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처님 사리를 황실에 모셔놓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거는 길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안 들더라도 살려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주자사로다가 좌천을 보내 지방관으로. 지방 관찰사 같은 걸로 이제 떨궈낸 거예요. 지방에 내려가니까 인생이 이게 이런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이 되게 재밌어요. 저 사람이 저런 자세로다가 일관했으면 저도 박수를 쳐줍니다. 야, 저건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 신념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저는 저런 사람들 좋아해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멋있잖아. 맞든 아니든 간에 그걸 다 떠나서 자기가 투철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 신념을 가지고 딱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 근데 저 사람이 되게 재밌는 게 지방에 가서 이제 인생을 쓴맛을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쓴맛이 아니에요. 그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근데 안에서 너무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딱 내려가니까 아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또 저 동네에 또 유명한 스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저 좀 풀어주시면 안 돼요. 중간쯤에 저 윗줄에 얘기 좀 해가지고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나중에 풀려나요. 그러면 저걸 하지를 말든지. 근데 아무튼 이게 당송 8가문에도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고문진보에도 들어가요. 고문진보에 중국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문선 같은 게 중국의 고문진보입니다. 시편, 문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 논불골표 때문에 이 사건이 더 유명해져요.
더 유명해지고 그다음에 사리가 이제 영응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고스란히 당나라가 멸할 때 묻혀 있다가 이게 최근에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 지하궁전 규모도 상당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듯이 그냥 뭐 조그맣게 이렇게 무덤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살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안에서 뭐 대단한 규모가 있죠. 왜냐하면 당나라 그 당시에 전 세계 최고 국가니까. 그 나라 황제들이 30년에 한 번씩 볼 정도로 했다는 건 엄청난 거기다가 투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저 사리를 친견하고 뭔가 하면 그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그래서 몰라.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머리 좋은 거보다 복 많은 게 좋은 거고 머리 좋은 거보다 복 많은 게 좋은 거고 복이 있게 태어나면 최고로 좋고 없으면 지금이라도 퍼뜩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드는 방법은 복이 있는 데 가서 문대면 되는 거예요. 자석의 원리랑 똑같습니다. 나는 그냥 쐬면 내가 자석 성분을 가지려면 자석에 문대면 돼요. 그러면 이게 딸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 있으면 나쁜 거는 스스로 몰라.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불교를 믿으면 생긴 좋은 일은 커지고 안 생긴 좋은 일은 생겨나고 이미 존재하는 나쁜 일은 줄어들고 앞으로 생길 나쁜 일은 생기지 않는다. 이게 네 가지 네 가지 원칙으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복이 있으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사리에 대해서 많이 추적하고 사실 연구하고 나중에 우리나라에 와서도 제가 또 이 사리 얘기를 하지 우리나라에서 또 영험한 사리가 있어요. 영험한 사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시대를 대표하는 사리들이 있습니다. 자장스님이 중국 오대산에서 모셔온 사리. 그다음에 고려시대 때 가장 유명한, 이건 신라시대 때 얘기잖아요. 고려시대 때 얘기에서 가장 유명한 사리는 제석천이 모셨던 사리가 있어요. 중국에서. 중국 송나라에서 최고로 모셨던 사리가 우리나라로 나중에 들어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개성 황궁에서 모셨다고. 그런 사리들이 있고 조선시대 때도 또 유명한 사리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지궁 얘기랑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궁과 관련돼서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는 지하 궁전식 구조가 중대에서 오대산 중대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대산 중대에 그 정멸보궁 건물이 있거든요. 정멸보궁이라고 하는 단어의 시작이 오대산 중대예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굉장히 좀 특이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느낌을 못 느껴서 그래요. 궁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궁은 도관에다 붙이는 표현이에요. 태천궁, 뭐 상천궁, 이게 도교에서 쓰는 표현이라니까. 불교는 전각이라고 뒤에다 쓰는 거고 대웅전, 뭐 삼성각 이렇게 쓰는 거고 무슨 궁 이렇게 붙이면 그거 도교예요. 그런데 도교식 표현이 지금 들어와 버린 거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구조고 왜 그런지 내가 압니다. 나 말하고 싶어 죽겠네. 내가 진짜 다 있는데 얘기를 못 해주는 거야. 왜?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한 가지만 내가 얘기를 해줄게. 그 정멸보궁이 얼마나 좋은 집이냐면 집 속에 집을 지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 사리를 이렇게 모시면서 저 중대에다가 이렇게 부처님 사리 모셔놨잖아요. 거기 앞에 가면 이렇게 집이 있고 조그만한 집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한 집이 있고 이게 이렇게 보이도록 돼 있거든. 언덕배기를 요 앞에다 그려야겠네. 이렇게 보이도록 돼 있거든. 근데 이 집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여기 하나를 더 씌워놨어요. 집 속에 집이 있는 구조는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북한까지도 아마 통틀어도 저기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집 껍데기에 집을 하나 더 지었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각사지 저 탑골 파고다 공원에 가시면 그 탑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리로 하나 씌워놨잖아요. 그 너무 중요한 문화재인데 그게 비둘기가 자꾸 싸고 막 이래가지고 그 싸면 사가요 돌이.
그래서 그런 거 씌워놨듯이 이 집이 얼마나 좋으면 거기다 하나를 더 씌웠어. 그래서 집 속에 집이 있는 유일한 건물이 저기예요. 저거 아마 국보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 앞에 안에 집은 고려 걸로 추정을 해요. 지금. 이게 새로 말 나온 얘기야. 이게 여러분 딴 데서 못 듣는다니까. 이게 지금 최신 뉴스라니까. 최신 뉴스. 우리나라에 고려시대 건물이 5개, 남한에 5개, 북한에 2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방사선 공유원소법에 의하면 안에 게 우리가 밖에 것만 자꾸 보는 바람에 같은 연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별 볼 일이 없는가 봐 이러고 있었는데 안에 게 고려시대 거예요. 깝닥을 하나 더 씌운 거지. 근데 집을 깝닥을 씌운다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게 중국에도 그런 예가 있거든. 너무 집이 좋으면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또 하나 집을 짓는 거예요. 더 좋으면 또 러시아 인형이에요. 러시아 인형. 그렇지만 한 번 씌우지 그 깝닥은 나중에 허물어지면 다시 보수하면 되니까 그 깝닥에 껍닥에 이렇게 하면 지구만해지겠다. 그래서 그런 건 없고 중국에도 몇몇 예가 있어요. 집 위에다 씌웠던 그게 이제 아주 유서 깊은 집들은 다시 헐고 하는 것보다 그 위에다 씌우는 예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유일하게 그래서 저 중대보궁이 그 지궁구조라는 법문사 저 사리가 발견된 구조하고 비슷하고 그 다음에 그 집 위에 집 속의 집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만 제가 약을 이렇게 딱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최신 진짜 어디서도 못 들어봤을 거야. 어디서도 못 들어봤을 거야. 오늘 오신 분들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오늘 이상하고 다음 시간에 저 도안 스님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중국 불교의 어떤 틀을 형성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중국 불교의 초전기에는 약간 산만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쭉날쭉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서 정리해서 하나로다가 연결시켜 보자. 지금 현재 한국 사회나 세계적으로도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하나로 먹으면서 테슬라가 한번 먹어보자. 반도체는 뭐 삼성이 먹어보자. 뭐는 뭐가 먹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쫙쫙쫙쫙 막 난립하다가 어느 순간에 훅 다 정리하자라는 생각들이 있고 또 그 뒤에 또 난립하는 문제가 벌어지고 또 하나를 누가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보통 갑니다. 그게 인류의 발전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인도에서 불교가 넘어올 때 한 코스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막 중구난방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중국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최초의 영웅 중국 사람 중에서 최초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저 도안 스님. 그리고 저 도안 스님 다음에는 실천의 문제. 어떻게 그걸 실천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해원 스님. 그런 이야기들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